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양시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 오름세 보이면서 3008.33포인트로 3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1,7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2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7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12% 상승하면서 954.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539억 원, 기관이 42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8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파이더 서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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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는 만큼 두 배로 더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또 우리 서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망한 종목 소개와 강의 시간까지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님, 네,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네. 일단은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단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평대를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는 지금 많이 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가가 좀 이렇게 되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일, 그러니까 5일 이평도 채 무너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평 자체는 단기 이평조차도 종가가 깨지를 않고 계속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술주들이 저번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좀 많이 좀 내려앉았는데,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일단은 21일평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어서 오늘 만약에 S&P가 뭐 주봉상 5일이평을 지켜주고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21일평을 주봉상으로 지켜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이 왜 되게 중요한 날이냐면 주봉상으로 만약 이 자리가 밀릴 경우에는 좀 국내 지수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건 좀 건강한 조정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 지수 빠지는 거에 S&P 빠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국내 지수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기술주가 특별하게 크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빠진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 네. 이제 금요일에 만기였죠. 나스닥 지수 만기가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이제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또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좀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동결을 하겠다, 제로 금리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일단은 기술주들이 약간 좀 고점 논란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보면 국내 코스피도 그렇지만 작년 3월 달에 제가 아까 서쌤하고도 오면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1,400포인트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린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코스피가 3,000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수가 살짝만 눌려도 굉장히 크게 빠지는 것 같고,
지금 행보 중이라서 어떤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고점 논란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올 초에 비하면은 작년에 종합국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를 빠졌다가 그때 사실 주식을 쓸어 담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00포인트가 무너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배 이상을 지금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작년 3월달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지수죠. 왜냐하면 작년 3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1,300포인트, 1,440 갔었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거의 종합주가 지수는 2배 가까이가 넘는 3,000포인트를 지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어떤 조금 눌리는 어떤 이런 눌림목들은 건강한 조정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가 미국 3대 지수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주요 지수는 지켜줬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밀리더라도 그걸 건강한 조정으로 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서쌤은 오늘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네. 미증시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성격이 많이 변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선물이 어제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과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건 이제 조금 실적 장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로 보이는 것은 예전에 만약에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행주, 항공주였습니다. 네. 근데 여행주, 항공주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걔네들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주식들이고 지금은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진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게 시장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도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텼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워낙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줄기는 일단은 시장의 성격이 조금 변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은 국채금리 이슈보다는 지금 실적 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참여 방법 다 보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결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두 전문가님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네, 제가 어때요? 생각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서 재고 자산이 평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테슬라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트코인을 지불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테슬라가
그 테슬라 측에서 받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그 언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얘가 자산과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산의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조금 미흡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코인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좀 버블이 좀 많이 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도 어떤 건강한 지금 제가 나스닥이나 S&P도 건강한 조정이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버블이 좀 있지 않나라는 거에도 저도 한 표를 좀 던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인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내년까지는 코인 쪽은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버블이 많이 껴져 있고도 굉장히 뭐 이슈화가 돼서 많이 올라간 것도 맞아요. 뭐 지금 원화로 따지면 7천만 원을 넘어갔고 그런데 너무 버블이 껴있는 어떤 이제 코인 쪽은 제가 봤을 땐 버블이 좀 꺼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나의 자산을 얼마나 불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열려 있는 것과 아래로 열려 있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만큼 위로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면 저는 아래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확률 게임인데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폭이 작고 내려가는 건 폭이 크다라면 지금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 모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서쌤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사실 오전에 시작하기 전만 해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을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일단 동해상으로 발사체 2개를 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아요. 따른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해서 시초가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내 3천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종목별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특히나 물론 계속해서 정치 테마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움직인 종목들 중에 실적을 베이스로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업황이 개선된 부분이 화학업종이 있거든요. 사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코로나19로 인한 제품 수요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라는 측면 때문에 오늘 화학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에 진출한다라고 뉴스를 내면서 네.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0.25% 상승 마감하는 아주 강한 모습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실적 위주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우리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님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코스피 잘 버티고 있죠. 3천선도 잘 버티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어떤 이제 나스닥 지수가 빠졌을 경우 혹시는 뭐 S&P 다우 지수가 빠졌을 경우 글로벌 지수들이 빠지면 국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좀 국내 지수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몸이 좀 강해진 느낌? 약간 좀 네. 운동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뭔가 좀 코스피 네. 지수가 약간 좀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지수의 옛날처럼 막 그렇게 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흔들림은 받지 않는 것 같고 3,000포인트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3,000이 깨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2,950포인트 정도, 여기서 한 50포인트 정도, 지금 뭐 3,008포인트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지만, 3바닥짜리가 지금 2,95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굉장히 또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들어왔고,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코스피의 어떤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여기서 3,000포인트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2,950포인트,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조금 지금 들어가기 좀 곤란한 종목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 좀 그런데 라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 2,950포인트까지 차라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못 잡은 종목들 다시 좀 편입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살짝 어떤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인데 재무가 튼튼하고 괜찮은 종목이다. 이슈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은 뭐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흐지부지 흘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확한 어떤 맥점 지지 자리를 찍고 거기에서 뭔가 기회를 한번 주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3,000이 내일 막 당장 무너진다 하더라도 2,950포인트, 그러니까 2,900포인트, 2,950포인트가 어떤 지지 자리의 맥점은 맞는데 2,900 깨지기 전까지는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는요, 시장은 지금 강해지고 있다. 만약에 3,000선이 더 떨어지더라도 그걸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전문가님, 수급 상황에서 보면요, 외국인들 수급은 요즘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내일 국내 주식 보유 범위를 넓히는 건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건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연기금 수급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서스님? 네, 일단은 연기금에서는 네. 더 이상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동학개미 분들에게 겁을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답변을 준 건 사실인데 사실은 네. 수급은 지나봐야 알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내 주식 비중과 해외 주식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익률 운용 측면에서도 그런 비중을 맞춰가면서 연기금에서는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식 안 팔겠다라고 해서 안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빠지는 거고요. 지금 시장을 버텨주는 건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었다라는 것은 최근에 워낙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팔고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지수에 대한 갭 그리고 시총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작용을 하면서 수급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량으로 봤을 때 수급이 빠진 게 아니라 시가총액의 갭 차이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이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대비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수급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는 어떤 이제 외인이 이 정도 돌리면 거의 뭐 주가가 4P, 5P 막 이렇게 쭉쭉 뭐 종합주가수 따진다면 50P, 60P 쭉쭉 빠졌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 외인이 조금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할 정도도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지수가 좀 빠진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개인의 어떤 수급들은 볼 필요가 없었던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외인과 기관의 어떤 그런 이제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들락달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요즘에는 외인이 기관이 물량을 던져도 개인이 받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겁을 먹는 이거 왜 안 빠져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튼튼한 어떤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미가 완전 전투 개미가 돼가지고 웬만한 외인 기관 조금 던진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지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외인이 좀 던진다 그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충분히 개인의 수급으로 강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새쌤 먼저, 서쌤. 네, 네. 일단은 오늘 제지주가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택배, 대한통운에서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운임을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관련돼서 택배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택배 수요 증가에 따른 제지 관련주들 움직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적용이 돼서 택배 수요 증가에 대한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면
재지 관련주 중에 조금 약간 정치 테마성으로 엮인 종목들이 조금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오버슈팅이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깨끗한 나라 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지 관련주이긴 하지만 재지 쪽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재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가장 좋았던 종목이 깨끗한 나라 그리고 신풍재지 등등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재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이제 엮여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거의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저번에도 약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연 진입을 해도 될까라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에서 떠버린 거라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뜨고 나서 이슈가 되는 거지 이 종목 과연 들어가도 되나? 이평선도 다 역배열에다가 지금 뭐 그렇게 어떤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어떤 테마로 엮여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빠른 어떤 이슈를 따라가시고 만약 전업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본 분석을 잘 하시는 어떤 전업 투자가분들께서는 투자를 해볼 만한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봉을 보시면은요 거의 시작과 동시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시던 어떤 뭔가 이게 지금 어떤 이슈를 아무리 빨리 캐치를 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사실적으로 이거를 과연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재지 관련주들은 또 하나 엮인 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어떤 폐지 어떤 우리 환경 관련된 어떤 그런 폐지라든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수입을 제한시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떤 재지 관련주들이 조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재무가 개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지 관련주들은 얼마 전에도 건설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지 관련주들 또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본다고 한다면 뭐 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효성화학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재지 관련주들의 어떤 재무제표를 한번 쑥 훑어보시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무역이 막히면서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슈는 못 받았던 어떤 섹터이긴 한데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평가가 많이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쭉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 종목들은 좀 이제는 재지 관련주들은 눌린 몫이 좀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게 왜 괜찮냐면 재무가 다 좋아요. 네, 재무가 좀 좋고. 근데 왜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못 받았냐면 좀 안 올라갈 때는 답답하게 흘러가는 게 지금 있거든요. 쭉 그냥 행보치고 답답하게 흘러가다 빵! 또 쭉 또 한번 뜨고 나서 흘러가다 또 빵!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난 좀 바빠서 좀 한 종목을 담았을 때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재지 관련주들은 좀 눌렸을 때 적당한 어떤 맥점 자리에서 이평선 혹은 뭐 일봉상으로 61위평, 21위평에 왔을 때 이렇게 좀 진입을 하시면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재지 관련주들 이제 코로나19가 또 종식되는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지 관련주를 볼 때 한 종목만 그러니까 재지라고만 평가하시면 안 되고 네. 이따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섹터를 들어가도 뭐 5 관련주도 좋고 2차 관련주도 좋고 재지 관련주도 좋고 건설 관련주 좋고 뭐 다 좋잖아요 요즘에 뭐 지금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건설 뭐 철강 아니면 조선주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너무 종류가 많고 개별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맞아요. 어떤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이 섹터가 괜찮은 게 갈 거야?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재무가 튼튼한 저평가주들을 발굴해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떤 섹터에 자꾸 집중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재무가 튼튼하고 잘 가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이슈를 못 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5G 관련주다, 2차 전지 관련주다, 뭐 자율주행 관련주다 이런 걸 자꾸 뭐 따라다니기보다는 이미 뜬 종목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섹터도 나쁘지 않은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어떤 이제 뜰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서쌤하고 아까 저희도 이제 여기 방송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리비리? 네, 비리비리? 예, 그게 비리비리가 종목 뭐죠? 이름이에요. 네. 비리비리. 근데 아까 그 얘기하다가 굉장히 웃겼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에 저희가 한 201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 그 공모가 대비 10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중국의 약간 유튜브 관련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컨텐츠들 원래는 이제 뭐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유튜브하고 비슷한 어떤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주가가 종목명이 비리비리여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홍콩에 상장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비리비리라는 종목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컨텐츠 사업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좀 틱톡이라 해서 짧게 영상을 끊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하다 이게 이제 용량이 좀 작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이 비리비리라는 종목이 이제 홍콩 주식에 상장을 하면 네. 가치주로서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따가도 이런 어떤 가치주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가 아니라 어떤 이평을 이용한 매매 기법들을 이용해서 눌림목이 왔을 때 잘 보고 계시다가 관심 종목 보고 계시다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그리고 아까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비리비리 뭐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이름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비리비리 영국식 발음은 빌리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중국식 발음으로는 비리비리인데 앵커님도 나중에 한번 잘 보시다가 네. 상장을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여겨볼게요. 네. 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비리비리. 것 같아요. 네. 따상한 가자. 종목명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이 또 갑자기 추천주를 주셨습니다. 종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비리비리 같은 가치주를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섹터의 집중보다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파이더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라고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또 서쌤이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방위산업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방위산업 업체들은 네. 최근에는 주가의 반응이 되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셨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해서 바로 또 미사일 쐈으니까 내가 저걸 방어하는 걸 만들어서 막아봐야지 하고 그 주가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라든가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오전에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바로 가라앉는 오늘도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길게 가지 그랬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네. 방위산업 업체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러한 기술 기업들이 이용하는 모든 기술의 원천은 국방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것은 좋지만 방산업체들을 대북 관련해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뭐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스페코가 움직인다거나 뭐가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방산주 하면 남북경협주도 떠오르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한과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의 분위기가 좋다.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협주가 떴었고 네.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다 했을 때는 방산주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막 달아올랐다가 화해했다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온건한 분위기로 쭉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저 같으면 차라리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건설주가 포함된 경협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엔 토지가 적다 보니까 뭐 남북 경협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철도를 건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남북 경협은 일어날 수 있지만 분위기에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방산업체를
남북 관련주로 보는 것보다는 남북 경협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은 경협주 중에서도 건설 쪽이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방 능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가끔가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본 게 일본하고 우리가 만약 붙으면 질까? 이길까? 뭐 이런 어떤 유튜브를 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에 이제 일본과 붙으면 무조건 진다였어요. 그러니까 향후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붙으면 우리나라가 못 이긴다가 주 대세였다면 요즘에 남자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긴다예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대신에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말을 끝나고 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대전 패전 국가다 보니까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럼 해전 능력으로 따졌을 때 일본이 이렇게 해전이 좀 강하잖아요. 뭐 해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능력이 좀 세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다 그냥 중장거리 미사일 맞고 다 그냥 거의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온다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그 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의무적으로 회사 출근하는 식?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의 방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일본을 비하자는 게 아니라 걔네는 출퇴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년은 다 갔다 오잖아요. 그쵸. 총 쏠 줄 알고. 네. 길거리 지나가다 자주포여 그러면 막 손 들고 총 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남자들은 다 손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굉장히 국방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잠깐 차트를 하나 펴놨었는데 네. 상군 전문가님이 이틀 전인가요? 네.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에 종목을 하나 추천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28.9%가 증가했고 단기순이익이 47.8% 증가를 한 종목인데 우리나라 국방 능력도 대단하지만 옛날처럼 어떤 뭐 미국에서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빵 쐈다 그래갖고 남북 경협주가 막 갑자기 막 폭락을 막 올라가고 아니면 방위 사업주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실적주들 위주로 갈 거예요. 그냥 이슈에 그냥 어떤 그 팔랑팔랑거리는 깃발 흔들듯이 그렇게 이제 주가가 막 이렇게 팔랑팔랑거리기보다는 어떤 실적이 받쳐주고 차트상으로도 예쁘게 어떤 이런 어떤 맥점들만 잘 잡은다고 한다면 방위 사업도 지금 이 하나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도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냥 실적도 없는 주가들이 올라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주식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경업주도 마찬가지죠. 남북 경협주도 실적이 그렇게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산주, 남북 경협주 실적이 받쳐주는 주가를 만약에 편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흔들림에도 다시 주가가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재물을 꼭 보시고 들어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요, 방산주나 경협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주 위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종목, 이제 삼성전자 정말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스파이더님 먼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어떤 전자 쪽은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서면서 시대가 발전해서 가장 쓰는 거는 이제 전자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전자제품 관련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갈 거고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발전 가능성은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건데 네. 문제는 저는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종목들은 편입의 어떤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교육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나서 건강한 조정이 왔을 때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는 거지 건강한 조정이 오고 만약에 이제 허리를 지키고 뭐 2평, 60일 2평을 지켰다? 그러면 그때는 편입할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한번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박스를 치다가 직전 고점이 뚫리면서 슝 하고 날아간 종목인데 97,6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여기인데 여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3만 원에서 시작한 종목이 97,600원을 갔어요. 그런데 피보나치 조정대를 조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하고 지금 있습니다. 61.8%만 지켜준다면 여기는 지금은 편입할 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61.8%의 조정 비율까지 오면 전 맥점이라고 봐요. 솔직히 나쁘지 않고. 그럼 네.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매출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837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098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180억, 그 다음에 지금은 1100억. 매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매출에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맥점은 지금 122평, 2평이나 지금 62평은 지금 무너졌지만 조금 더 빠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뭐 5만 5천 원 정도? 이때 정도 내려오면 5만 5천 원이나 5만 원, 120평에 닿을 때 편입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익은 좀 나쁘지 않을 거다. 네, 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이런 인텔의 투자 소식도 삼성전자에게는 위기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같이 가지 않을까. 같이 예. 함께 함께 가는 게 초보한기를 맞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자 독단으로 가는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야, 다 비켜 나만 갈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어떤 약간 좀 야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네. 이런 어떤 식의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위협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 발맞춰서 가지 않겠나. 협력 관계로. 네, 그럼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인텔이 네. 파운드리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자체가 위기가 되는 업체는 딱 두 개가 있겠죠. 네, 점유율 1위 업체인 TSMC와 네. 그리고 2위 업체인 삼성전자. 두 개의 업체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만큼 네.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지켜냈다라는 건 물론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 격차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공정이라는 게 최근에는 EUV를 이용한 미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5나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인텔은 10나노까지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격차가 아직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텔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예전에 애플이 AP를 대량 생산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걸 거절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를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22조라고 했죠. 22조라는 투자 거의 23조 정도 되는데 23조라는 투자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텔의 행보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만큼 쉐어를 뺏기는 것을 대비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EUV 공정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서쌤, 그럼 삼성전자보다는 그럼 소부장주들에게 더 눈여겨보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소재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 뛰어난 업체들이 많잖아요. 한미반도체라든가 월덱스라든가 유니셈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인텔에 납품을 했던 업체 위주로 보시면 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네, 소재 부품 장비 쪽 업종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인텔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옥석거리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스파이더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삼성전자에 투자하기보다는 소부장주에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이런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내는 그 폭과 밀렸을 때 어떤 그런 폭. 근데 삼성전자가 갈 거는 가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대표 1등 주식이기도 하고. 근데 삼성전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건가?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 인텔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제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인텔이 더 낫겠죠. 왜 그러냐면 인텔은 지금 조정을 크게 왔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차트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맥점이 거의 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55,000원, 52,000원 이런 자리에 오면 수익 10%, 20% 나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증폭,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것이냐. 전 인텔 같은 종목들은 내려오면 무조건 잡아라.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조정 비율도 굉장히 좋게 왔고, 차트로 보나 어떤 재무로 보나 뭘로 보나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텔 제가 봤을 때는 한 52,000원 오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네. 네. 좋습니다. 인텔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파이더님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투자할 때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종목들. 서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효성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만 네.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최근에 효성 4형제가 네.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효성화학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효성그룹의 차별화 전략이 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PP 사업 분야, PP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거든요. 폴리프로필렌은 마스크, 그리고 주사기, 뭐 이런 것에 쓰이는 원료들을 다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회용 용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황이 개선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협력해서 지금 탄소 섬유의 국산화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그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1분기만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적어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판덱스라는 것 자체가 레깅스를 만드는 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효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에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소 경제 그리고 신소재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신전략, 신성장 동력을 장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효성은 그 지주사로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 지금 26위 되는 기업인데 저는 효성의 그 눈부신 변화가 SK그룹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네요. 네. 전문가님 그럼 지금이라도 이 종목들 담아봐도 될까요? 근데 이게 항상 애매한 질문이 지금이라도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올랐죠. 네,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야, 너 때문에 못 샀다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야, 네가 기다리려면 근데 기다렸는데 계속 올라가잖아.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빠져나갈 곳을 그래서 마련해 빠져나가기 주시네요. 위해서 제가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떡해요?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목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기싸움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파시는 분들이 왜 파시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왜 사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객관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효성그룹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업황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서쌤은 정말 방송 전문가님이시네요. 네. 말씀하실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성그룹주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네. 효성중공업을 보면,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뭐, 제가 잠깐 재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효성중공업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의 어떤 매출, 당기순이익,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 다 보면 네. 굉장히 튼튼해요.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화학 쪽이 굉장히 좀 곽광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뭐 저 마스크라든가 이런 어떤 재질들도 다 화학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효성 TNC도 아까 얘기하셨던 뭐 아까 레깅스 만드는 어떤 그런 재료 세계 점유율 1위고. 근데 매출이 좋아요. 매출 차트 다 좋은데 지금 과연 들어가도 돼? 라는 질문은 솔직히 네. 저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종목들은 그냥 저는 이 효성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왜 이런 종목들을 놓쳤지? 너무 좋은데?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사실 네. 못 봤어요. 예,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제가 요즘에 실적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보는데, 와, 제가 이제 요즘 실적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왜 맨날 이런 실적주들을 미리미리 좀 캐치를 해서, 전 그래서 좀 이런 못된 말을 좀 한마디 하면은, 네. 지수가 한번 폭락을 하면, 정말 이번에는 어떤 이슈, 아니면 테마 이런 거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해가지고 묶어서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이 효성 관련 이 효성 3인방, 4인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효성을 들어가실 때 그냥 딱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편입을 만약 하시고 싶으시다면 가장 편한 게 이평선 매매 기법이거든요. 60일 이평에 닿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효성 같은 경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평이 닿았거든요. 네.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61평이나 120평이 닿을 때 1차 매수는 아까 지금 헛쌤이 말씀을 했잖아요. 분할 매수를 해라. 네. 그러면 제가 잡아드린다고 한 이거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1차 매수가는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61평이 닿아서 지금 약간 좀 이틀 정도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61평에 닿을 때 한번 1차 매수, 그 다음에 120평이 닿을 때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122평이 무너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평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평적으로 봤을 때는 21평에 닿을 때 한번 퉁 튈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지금 약간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8만 1,000원이니까 내려온다고 한다면 33만 원 정도? 21평이 닿을 때 이평선을 한 번에 확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네. 재무도 튼튼하고 밑에서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1평이 닿을 때쯤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단타로 접근하셔도 좋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근데 22평 무너지면 그렇다고 손절을 바로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바닥 쪽에 뭐 28만 5천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그럼 추가 매수로 하셔서 평균 단가를 맞춰서 가시면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접근하시든 중장기로 접근하시든 이평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네. 조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셔도 이런 종목들은 실적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절을 하기보다는 더 담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매집을 해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거 화학까지 해도 돼요? 시간이 되나?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네. 소식인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21평이나 62평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효성 TNC도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21평에 닿을 때 한번 일봉상 21평 닿을 때 한번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격으로 따지면 48만 7천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이 효성그룹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두 전문가님 고생하셨어요. 네.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595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서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